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14강의 2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자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이네요. 14강의 2, 3, 4를 끝내게 되면 2학기 기말고사의 모든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은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모의고사와 교과서에 치중하고 있죠. 하지만 시험 범위가 한 가지가 더 남았으니 미리미리 공부하시도록 분석 영상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쯤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꼼꼼하게 미리미리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강의 2번 주제문을 적어보고 이번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 2번의 주제문은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실 14강의 2번의 이 전체 지문을 제가 한 3, 4번 읽었거든요. 지금 이 2번 자체는 그냥 내용 위주로 보면 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14강의 2번 같은 지문은 제 생각에는 별로 좋지 않은 지문 같습니다. 너무 애매하게 끝나고 구체적인 설명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 factor, 한 가지 요소인데 어떤 요소냐면은 여기까지네요. 주격관계 대명사에 묻고 있고 영향을 끼친 한 가지 요소,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요소는 바로 문화입니다. 주제문이 지금 전달이 됐죠?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문화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에 문화라는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문화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요. 사람들은 어디의 사람들이냐면 다른 문화권들로부터 온 사람들은 think about,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인 세상을 다른 방식들로 생각하죠.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문화가 저마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물어봤습니다. 요청했습니다. both Americans and Mexican Americans네요. 일단 ask 목적어 투부정사로 들어가고 있는 거 맞고요. 요청했는데 미국인과 누구에게 멕시코계 미국인에게 요청했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이라는 것은 사실 출생은 멕시코 사람이 되겠죠. 뭐 고향도 멕시코겠고 조상도 멕시코이겠지만 미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멕시코계 미국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흑인이라고 부르는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런 것처럼 멕시코계 미국인과 미국 사람에게 읽어보도록 요청했습니다. 몇 가지 문장들을 읽어보도록 했죠. 그런데 그 문장들은 뭐냐면 describing, 묘사하는 건데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들을 읽어보라. 그러고 나서 judge. 2번 투부정사가 생략이 됐네요. 판단해 보도록 했습니다. Whether this person had a given trait. 뭐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이 사람이 어떤 주어진 특성, 성격, 특징이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은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이라는 문화와 멕시코라는 문화 자체는 서로 다르죠. 다른 문화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게 생각하겠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을 읽어보라고 했고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 지금 웨더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뭐뭐인지 아닌지고 여기선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니까 if로 바꿨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뭐인지 아닌지 같은 경우에는 문장 끝에 or not이 있었는데 얘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끌고 오게 되면은 if or not과
whether or not을 언제나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if or not은 문장에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따라서 whether or not은 가능하겠죠.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whether가 if로 바뀌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if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 or not이 오게 되면 그때 if는 틀린 거다. 그래서 늘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e sentence, 한 가지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통 읽다라고 하는데요. 읽혀지다라는 뜻도 있고 쓰여져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지금 시제를 조심하셔야 될 게 read입니다. 그쵸? 그래서 과거예요. 시제가 과거니까 가정법이라고 할 뻔했네요. 시제가 전반적으로 과거였었죠. asked도 과거였으니까 전반적인 시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게 단수라서 s가 붙게 되면은 그거는 현재 시제를 의미하는 거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문장은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그 사람이 그의 최초의 미적분 시험을 보았다. When he was 12. 그가 12살이었을 때 미적분학 시험을 보았다. 라는 문장이요. 그리고 그 속성은 they reacted to. to의 목적어가 없는 목관대가 생략이 됐고요. 위치나 됐다이가 생략이 됐겠네요. 또 to를 끌고 오게 되면 to 위치는 가능하죠. 그리고 주어진 속성은 그 실험자들, 미국 사람과 멕시코계의 미국인들이 반응해야 했었던 속성은 무엇이었냐면 똑똑하다라는 것이었대요. 그렇죠. 12살의 미적분 시험을 봤으면 똑똑하다라는 반응이 나왔겠죠. 또 다른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25%의 팁을 냈다. For the waitress. 그 여성 종업원을 위해서 25%의 팁을 냈다. 라는 거고 똑같이 목관대 생략이요. 그 대상자들이 했었던 반응은 굉장히 인자하구나. 굉장히 자비롭구나 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장들을 봤었을 때요. 처음에 여기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을 썼고 주어진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와 같은 어떤 특성, 그 trait라는 것을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As predicted, 예상이 되었듯이 predicted니까 expected도 가능하겠죠.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made trait judgment, 성격을 판단해냈습니다. much more, 훨씬 더 빠르게 됐죠? 훨씬 더 빠르게 특성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교과 강조 부사죠? much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늘 조심하시고 then 누구보다 did Mexican Americans 멕시코계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보다 지금 대동사죠? 그래서 made를 활용한 거니까 did를 쓰셔야지 were를 쓰게 되면은 대동사의 개념이 안 되겠습니다. 앞에 일반 동사잖아요. 그쵸?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형을 써야 되는 거겠죠.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특성의 판단을 내렸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미국 사람들이 특성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특성을 만든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어떤 것을 알아챘어요. 멕시코계 사람들보다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권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여줍니다. 미국 사람들의 강력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To emphasize, 강조하는 건데요. 어떤 역할, 성격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In leading to behavior,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특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 강력한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뿐만 아니라 the tendency 이런 경향도 있더라. 이러한 사람들의 경향도 있었는데 from 어디에 출신의 사람들이냐면 collectivistic이거든요. 이게 뭐 그 해설지에 보면 집단주의의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사실
콜렉티비스틱의 뜻은 집단주의는 아닙니다. 콜렉티브가 아니죠. 그래서 집산적인이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말이 좀 어려워서 집단적인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단적인 문화권에서 나온 사람들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take A into account죠. A를 고려하다라는 뜻이었고 여러분 교과서에 있었죠. 상황적인 특성들, 상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집단주의적 문화들로부터 나왔던 그런 사람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행동을 이끌었었던 특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력한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12살 때 미적분 시험을 보았다 라는 문장을 보고 우와 똑똑하다 라는 반응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특성들의 결과, 역할, the role이군요. 역할을 강조하는데 멕시코계 사람들,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적이다 보니까는 개인주의적 특성보다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속도가 느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의 도스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가리켜요. 멕시코계 미국인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또 멕시코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집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똑똑하다라는 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알아냈더라. 즉 문화에 따라서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더라. 미국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역할을 강조하고 멕시코계 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고방식에서의 차이가 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지문이었어요. 이 지문에서는 그냥 속도면에서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14강의 2번은 부연 설명이 조금 더 나왔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맥락, 사회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문화고 실제로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에게 있어서 어떤 특성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속도면에서 달랐더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강의 2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은 14강의 3번, 14강의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의 3번의 주제문은 포식과 기생입니다. 포식과 기생이고요. 각주 단어 자체들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생명체와 관련된 거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내용 어렵지 않고요. 포식을 하는 경우에서의 특징이 나오고 기생을 하는 경우에서의 생명체의 특징이 나옵니다. 생존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가봅시다. 사자, 뱀, 그리고 독수리는 무엇의 예시냐면은 포식자들의 예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포식자들은 이러한 생명체들인데 부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들이냐면은 사냥을 하고 먹는 생명체더라. 무엇을? 다른 생명체들을 사냥하고 먹는 생명체들이 바로 포식자더라. 그럼 포식자의 정의가 뭐예요? 다른 생명체들을 사냥하고 다른 생명체들을 먹는 생명체들이 포식자입니다. Those, 이러한 애들은 누구냐면은 have, 가지고 있는 건데요. 가장 멋진,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래요. 무엇에 있어서? 그렇겠지. obtaining food, 얻다란 뜻이죠. 음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포식자를 의미하겠죠. 음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포식자들은 무엇이냐면 the ones, 이런 생명체들인데 most likely, 가장
잘 살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가장 잘 번식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들이겠습니다. 그렇겠죠. 음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포식자들은요, 번식하고 생존할 가능성, 성장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포식자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predation, 이게 포식입니다. 무엇인가 먹는 거죠. 사냥하고. 포식은 영향을 끼칩니다. 크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prey populations라고 얘기를 하죠. prey population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식자, 즉 먹잇감이죠. prey population, 먹잇감을 의미하겠습니다. 먹잇감의 개체의 populations, 먹잇감의 개체들의 크기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겠죠. 뭐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그 개체 수가 안 남겠고 또 너무 잡아먹지 않으면 그 개체 수들이 증가하는 그런 크기에 영향을 끼치고요. 다양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에? 생명체들의 다양성인데 within a community, 한 공동체에 있는 생명체들의 다양성과 먹잇감의 개체들의 크기에 영향을 끼치죠. 포식의 특징이 뭐라고요? 포식은 먹잇감이 되는 개체 수들의 크기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그 환경 내에서 생명체의 다양성도 영향을 끼칩니다.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들이냐면은 non-native species are often a serious problem. 지금 reason을 꾸며주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는 Y가 생략이 됐네요. One reason why, 이 친구가 생략이 됐네요. 한 가지 이유인데 non-native입니다. 이게 그 토종이 아닌이잖아요. 토종이 아닌. 쉽게 말하자면은 그 우리 생명체 중에서 외래종이 있지 않습니까? 토종이 아니니까, 네이티브한 게 아니니까 외래종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한 가지 이유인데 외래종의 생명체들이 뭐 하는 이유? 종종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자연의 포식자들이 부족해서다. In their new homes. 그 외래종들의 새로운 집들, 즉 새로운 환경에서 자연의 포식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외래종이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새로운 거주지에 포식자가 없겠죠. 만약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의 포식자가 있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오게 되면 포식자가 없을 겁니다. 특히 그거에 대한 예시가 Purple Loosestrife, 뭐 털 붙여손이라고 하는데 이거 식물입니다. 식물. 그 여러분이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보라 색깔 꽃이 있거든요. 그 수수 모양으로 생겼는데 지금 제가 이미지를 따오지를 못했네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식물입니다. 퍼플루스 스트라이프가 그러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한 종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었던 거죠. 외래종인데 새로운 환경에서 포식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외래종이겠죠. 그러니까 앞 문장을 다 따온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장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외래종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새로운 거주지에 자연적인 포식자가 부족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털 부처손이라는 식물이 그러한 종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곳에 들어오게 된 외래종인데 포식자가 주변에 없는 경우겠죠. Whereas 반면에 in its native habitat, 원래의 서식지, 자생지라고 하죠 보통. 원래의 서식지인 자생지에서는 its populations, 그 털 붙여손의 개체수들은 kept in check. 한 단어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억제되는 이란 뜻이거든요. kept in check는 억제되는. 그래서 뭐 limited나 restricted, 또 controlled도 괜찮겠죠.
통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kept in check가 억제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겠네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 털 붙여손의 원래 자생지에서 그 개체수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억제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A leaf eating beetle. 뭐 이파리를 먹는 딱정벌레나 뿌리를 먹는 바구미와 같은 생명체에 의해서 원래의 서식지에서는 개체수가 조절이 되긴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자연의 포식자가 부족한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겠죠. 자연의 포식자가 부족해서 뭐 개체수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a variety of predation, 포식의 변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양한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기생이라는 것은 포식의 변종이다. 그러면 포식이라는 게 아까 뭐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포식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체들을 먹고 사냥하는 자체가 포식자들이었었죠. 그래서 포식이라는 것은 먹잇감의 개체의 크기를 그리고 생명체의 다양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는데 기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포식의 변종일까요? parasite. 기생충은 feeds on prey. 먹잇감을 먹고 살아요. feeds on 먹고 살다. but 하지만 종종 weakens. 그냥 약하게 하는 겁니다. 모라기보다는 kills. 죽이기보다는 무엇을 죽이는데요? 그 생명체의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그냥 약하게 하는 게 바로 기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포식이라는 행위는 다른 생명체들을 사냥해서 먹어버리는 거면 그 피식자는 죽임을 당하겠죠. 하지만 기생이라는 것은 그 먹잇감을 먹고는 살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kills its host. 숙주를 죽이지는 않고 오히려 시들시들 약하게 만드는 거죠. 기생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생충은 어떤 숙주의 몸에 달라붙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지는 않죠. 피를 빨아 먹는다든지 자양분을 빨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뿐입니다. 그 숙주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Some parasites, 어떤 기생충들인데 뭐와 같은 거냐면 wheat rust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미래 녹병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rust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녹이 슬다라는 뜻이거든요. 녹이 슬면 어떻게 보이냐면 좀 빨갛게 보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wheat rust 한번 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막 뭔가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wheat rust거든요. 그래서 밀을 좀 빨갛게 보이게 만들어서 밀이 녹슨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이 wheat rust라는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그 밀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결국에는 시들어서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이 wheat rust거든요. 뭐 이러한 기생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특정한 숙주의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매우 특정한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자체도요. 특정한 숙주만을 삼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생명체만 숙주로 삼아요. 아무거나 안 먹는다라는 거겠죠. 그렇겠지. 밀의 녹병균이면 밀만 먹고 밀만 기생해서 살겠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특정한 숙주의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생명체만 숙주로 삼는다. 밀만 기생해서 살아가는 wheat rust처럼. others, 반면에 다른 기생충들 같은 경우에는 others는 other parasites가 줄여 쓴 말이죠. 뭐 미슬토, 이게 뭐 겨우살인데요. 겨우살이와 같은 다른 기생충들은 기생합니다. 무엇에? 다양한 생명체들의 기생을 하게 되겠죠.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겨우살이 같은 경우 미슬토 아마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미슬토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건데요. 이 미슬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더라?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들러붙어 살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생충은 특정한 생명체만 숙주로 삼고, 그리고 미슬토와 같은 애들은 다양한 생명체를 숙주로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두 가지의 차이점이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포식과 기생의 차이, 그리고 그 기생에 있어서도 어떤 애는 특정한 애들만 숙주로 삼고 또 어떤 애는 다양한 생명체를 기생으로 삼는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포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생에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시면 좋겠죠. 14강에 3번 하나도 안 어려웠습니다.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은 더 쉬운 14강의 4번을 갑시다. 더 쉬운 14강의 4번 주제 한번 적어볼까요? 고대 도시 페트라입니다. 여러분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를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다면 이 지문 14강의 4번에서 그 페트라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함의추론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saying goes.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간다라고 하지 마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The ruined city of Petra in Jordan. 요르단에 있어서 황폐된 도시, 폐허가 된 도시의 페트라의 폐허된 도시는 무엇이다? 장밋빛 도시다 라는 말이 있대요. Half as old as time itself. 오래된 건데 뭐만큼 오래됐냐면 시간 그 자체의 절반만큼이나 오래된 도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에 있어서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 도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됐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의미할 수도 있죠. 그 도시가 지어졌다고 뭐 이전에 지구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 도시가 지어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무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재밌죠? 어떤 말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고대 도시 페트라라는 도시는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 도시다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졌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도시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럼 그 도시가 어디에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지만 페트라는 오래된 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 나온 거는 약간 과장법이었었죠. 하지만 페트라는 매우 오래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됐다라는 건 지구가 형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니까 무시하자. 하지만 페트라가 오래된 건 맞더라. Between about blah blah blah. 대략 기원전 200년과 기원 후 400년 사이에 it was 그 도시는 무엇이었을 거냐면 매우 바쁜 즉 분주한 수도였을 거예요. 무엇의? 아랍 왕국인데요. 요거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바테안? 뭔지 모르겠는데 네바테안 사람들의 아랍의 왕국의 아주 분주한 수도였을 거래요. 수도였습니다. hidden away, 숨겨져 있었는데 among red sandstones 이걸 그 사암이라 그러죠. 모래도이니까
붉은 사암의 언덕들 위에 숨겨져 있었고 어디에 둘러싸여져 있었냐면은 by cliffs. 여러분 클리프라는 거는 절벽이죠. 절벽들에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절벽들에 둘러싸여 있어졌고 붉은색 사암의 언덕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분사구문이네요. 그 도시를 의미했었겠네요. it 그 도시는 무엇이었냐면 완벽한 사막에 있어서 hideaway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은신처라는 거죠. 숨는 곳이니까 은신처. 완벽한 사막의 은신처였습니다. 그래, 꼭꼭 숨겨져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아주 멋진 사막의 은신처였습니다. Into the cliff faces, 절벽의 표면들, 얼굴들이 아니고 표면들에서 보면은 페트라의 사람들이요, carved. 이 carve라는 것 자체가 새기다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깎다예요, 깎다. 조각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새겼습니다. 수백 가지의 정교한 사원들을 새겨냈고 그리고 무덤들 그리고 monument 어떤 기념비들도 새겨냈습니다. many 많은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facades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전면부 그래서 여기 프론트로 지금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면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면부들은 앞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건축물의 carved 깎여져 있는 기둥들과 lintels 밑에 나오나요? 상인방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조각된 기둥들과 상인방이 있는 멋진 전면부들이 존재합니다. 종종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copied 마치 모방이 된 것 같은데 무엇으로부터 모방된 것 같냐면 The buildings of Greece and Rome 이렇게 표현하네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물들로부터 본따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Most impressive of all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모든 것 중에서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교과서에 나왔을 때 all에 대한 수이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The front 앞부분입니다. 무엇의 treasury라는 곳의 앞부분이다. comma which 그런데 그 앞부분은 28 meters wide 28m의 넓이이며 폭이라고 할까요? 28m 폭이고 40m 높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고대 도시 페트라에 대한 성격, 아니 성격이란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인상 깊은 것은 이러한 것의 앞부분인데 그건 뭐냐면은 28m 폭 그리고 40m의 높이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14강 자체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이전에 12강, 13강보다는 14강이 제일 쉬웠었고요. 특히 오늘 했었던 2, 3, 4번 지문 그냥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따라 읽혀질 수 있었던 지문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변형 문제 해설 들어가는데 숙제가 너무 많다라고 꿍시렁꿍시렁 될 수도 있긴 해요. 그쵸? 하지만 어떡합니까? 교과서가 끝나면 모의고사가 있고 모의고사가 마무리되면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학교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도태되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어진 학교 환경에 적응하셔서 발전하시겠습니까? 도태되셔서 퇴보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수업 여기서 마치고 그동안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계속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멋진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